여러분들 단기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찐 반등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은 두 가지 형태의 좀 작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그림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휩소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수렴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휩소였고, 그렇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뚫게 된다고 해도 한 이 정도까지가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이제 42,500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휩소를 감안해서 43,000 정도까지가 반등의 맥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이렇게 이제 오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빠지면서 35,000이나 34,000 이런 데 가더라도 추세선으로 보면은 뭔가 여기에 리테스트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가 돌파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하면 여기에 가격대를 보면은 35,000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상승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된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멘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자, 이렇게 박스도 끄어놓고 했는데, 일단 좀 깔끔하게 우리가 다른 걸 다 없애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는 뭐에 지금 위험성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주봉의 MA7이죠. 여기를 원래는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로 한 번도 깨지 않은 자리를 깼고요, 몸통으로. 그 다음에 리테스트, 그 이후에 하락,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요번 주나 이렇게 꼬리 말고 반등 준 다음에 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반등 좀 줬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어쨌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고, 설사 이 지점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일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전략은, 제가 이 매물대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많은 매물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물려도 된다라고 하는 건 비중 조절 같은 건 잘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 막 다 하셨다라던가, 아니면 떨어질 때는 막상 겁먹어서 못하다가 반등이 오니까 이제 내가 놓고 간 거가 마냥, 나를 놓고 가는 것 마냥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갖추고 원칙대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마운트 고스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절대로 승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부에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더리움은 저는 결국 승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잡음이다,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노이즈가 악재로 작용을 해서 가격을 흔드는 요소로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뭐다? 그냥 기회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회다, 우리는 차분하게 천천히 길게 보면은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동안의 원칙대로 안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알트가 떨어질 때 이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 역시도 아직까진 괜찮아요. 그쵸?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 여기서 좀 더 떨어지고 한다면 더 불안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현금 비중 늘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어찌됐든 늘렸건 늘리지 않았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24, 25년은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셨다면 좀 힘을 내시면 되고요. 현금 비중 잘 하셔서 대응 잘 하셨다면 같이 똑같이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죠. 판테라에서도 현재 강세장이 2021년과는 좀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2021년의 강세장은 일부 투기적 거품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2021년 정점에서는 상위 종목 토큰이 큰 변동세를 보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2017년 ICO 붐을 거쳐서 급성장한 상위 20개 종목 중 14개 종목이 2021년 강세장 동안 상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돌이켜보면은 이거는 뭐 비생산적 토큰에 대한 투기적 거품이자 뭐 과대 광고의 결과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 사이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의 83%를 차지하는 상위 6개 종목 토큰은 별다른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주기에서 비트코인은 변화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과정이다. 메인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옥석 가리기는 될 거고 이제 앞으로의 장세는 요즘 미국도 딱 그렇잖아요. 막 기술주 위주로만 오르고 막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제 코인도 이 장세가 끝나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많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24년, 25년 정말 수익 많이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주식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빅테크 같은 애들처럼 정말 옥석을 가려내서 찾아내야 되는데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가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2024, 2025년은 긍정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 몇 달만 좀 잘 대응하고 참아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이 GBTC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죠. 그걸 보면서 이제 자본의 순유출의 탓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유입된 거나 그레이스케일에 순유출된 거랑 별반 차이가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조정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종료를 했다는 거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BTFP를 동안 정부 지원 없이 일부 은행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은 3만에서 3만 5천 달러 구간에서 바닥을 찾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재료들보다도 그냥 목적지가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할 때도 좀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비중 조절 떨어진다고 냅다 사서 그동안 떨어질 때 사기만 하면 올려줬으니까 이번에도 올려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일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개수를 털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려면 현금 비중 꼭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현금을 적재적소에는 써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적재적소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과대납폭이 될 때 혹은 공포의 재료로 몰아놓을 때 그럴 때 기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이 8일 동안 5.15억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누적 순유출액은 39.63억 달러다. 많이 유출되고 있네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다? 손바뀜. 보세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산하 펀드를 통해서 그쵸 자기 거는 매입하고 남의 거는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도 똑같아요. 이전에 그레이스케일만 요거를 ETF가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루트인데 이제 ETF 되니까 굳이 얘네들 거 쓸 이유 없기 때문에 그냥 손바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고 자기 걸로 바꾸고 매도하고 바꾸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고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의 하락은 파생상품 시장의 매도세 탓이지 GBTC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얘기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손바뀜 이 완료됐다라는 의미며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는 저도 동의를 매우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아서에이즈 말처럼 거기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떨어지겠죠.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보급하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현재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 3사가 비트코인 ETF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택받은 업체로 부상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ETF로만 보급이 되잖아요. 나중에 ETF가 대중화가 되면 현물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실물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굳이 실물 투자를 왜 해? ETF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건 앞으로 더 많이 대두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특히 비트코인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현물이라 그래요. 현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들이 ETF라는 거를 빌미로 삼아서 비트코인을 매집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ETF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비트코인의 현물을 매집하는 게 훨씬 좋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서 현물보다 ETF가 좋은 이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부분들이나 세금을 덜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서 아시겠지만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물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물론 주식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실물이나 현물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까지는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최근의 조정이 ETF 승인과 관련된 과도한 기대 탓이다. 이게 사실 제가 줄창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게 뭐냐면, 소문의 사고, 이슈에 판다는 게 이슈가 막상 일어나면 뭔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하면서 매도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델리티 임원이 비트코인이 적정 가치 구간을 복귀했다. 이건 사실 예전에 그 플랜 B의 S2F 모델이랑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표준 회귀 곡선이라는 어떤 이런 지점을 따라서 올라가면 조정받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요 과정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조정받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0만 달러가 적혀있고 하니까 다음 사이클은 그래도 10만은 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2025년 돼 있죠. 2015년 연말에는 10만 달러 넘기 때문에, 얘네가 요 위에 이걸 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이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15만 달러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카드가 가수 장범준과 NFT 티켓으로 암표 없는 공연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블록체인의 매스 어댑션을 할 때 NFT는 되게 좋은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모든 거를 거래를 했을 때 NFT는 거래 이력을 남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소유권이라던가 아니면은 PFP,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미술품으로만 NFT를 인식을 했는데, 사실 NFT의 활용도는 굉장히 범용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NF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채굴자의 누적 매출이 6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이베이보다 연간 수익이 높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진짜 엄청나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이베이보다 높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규모와 성장세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너무 저평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적정평가하는 구간이나 시기가 올 거라는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잡는 것보다 지금 잡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끝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길어봐야 한 2달, 3달이지 않을까. 그럼 그것도 못 참는다라는 건가요? 솔직히? 아니죠. 그러니까 한 2달, 3달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임하되, 과대 낙폭이 오거나 그럴 때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더더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그때는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손바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통 자산 운용사들이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타 회사에 인수되는 건 가능하지만 모 회사를 둘러싼 문제를 고려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째로 다 인수하면 되죠. 근데 뭐 그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이 길 것 같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시장을 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서, 물론 지금 그 GBTC의 물량이 빠져나가고 다른 ETF들로 갈아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보유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인수를 할 방법을 아마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짬뽕짜오나 이렇게 이 어느 비트코인을 이끌어갔던 그 2세대라 그럴까요? 근데 그 정도 세대들이 뭔가 퇴장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오시안 채널이 드디어 녹색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녹색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눌림을 한 번씩 줘요. 뭐 이때는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데까지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정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관점인데, 이 사람은 어쨌든 올라갈 거다 요거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운트 곡스의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뭐 물량이 2달 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는 뭐 20만 개 해당한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풀리고 얘도 풀리니까 조심해라.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차트가 꺾이니까 이런 재료들이 붙는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매도 압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뭐 엘리어트 파동이랑도 비슷하거든요. 이걸 5번 정도 오르고 비트코인은 죽는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얘가 끝났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쪽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떨어졌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픽을 냈었거든요. 이때 세이도 내고 그 다음에 수이도 내고 뭐 아발란치 내고 이랬는데, 보시면 세이랑 수이가 반등이 좋았죠. 얘네들은 벌써 1차 타겟을 찍었고요. 그래서 반등 타이밍에 반등 먹고 이제 또 현금을 남겨놓으면서 이후에 있는 하락을 대비하는 거. 그래서 멤버십은 저는 좀 됐어요. 한 거의 최소 60% 이상의 현금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하락에 대비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큰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짜잘짜잘한 그 반등의 픽이라던가 아니면 추세를 타고 가는 스윙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코인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에 손절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코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소통까지도 멤버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선물은 멤버십이 아니고 별도의 선물방이 따로 있는데, 그럼 선물방에서 보시면 여기서 롱, 그 다음에 또 롱, 그 다음에 롱, 그 다음에 숏 이렇게 먹었죠. 큰 움직임 떨어지기 전에 숏 쳐서 벌고, 그 다음에 반등 때 계속 롱으로 바꾸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오르면 저는 숏으로 바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그 영상 초반에 차트 분석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선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물 매매 하시는데 요번에 또 무빙이 좀 더럽고 힘들다, ETF 이후에 좀 무빙이 더럽다 해서 선물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하락을 할 때는 기술적 반등밖에 현물은 벌지 못하는데, 선물은 숏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어쨌든 숏이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선물은 해야겠는데 무빙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좀 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